자, 사업소득 네 번째,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이제 인건비예요. 인건비, 급여 상여 이야기하는 거고요.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건비는요, 필요경비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혼자서 사업을 하기는 좀 버거워요. 그러면 직원을 고용을 하겠죠. 이 직원한테 근로소득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이 지급하는 금액, 급여, 필요경비로 당연히 인정이 돼요. 사업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누구예요? 대표자 말하는 거죠.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요거 우리 여러분들 법인과 비교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개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자, 이 대표는요, 완벽하게 동일시돼요. 그래서 이 개인사업체에서 이 개인사업장에서 열심히 이제 사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거 이 대표자 개인사업자가 맘대로 빼다 쓸 수 있어요. 왜? 이 개인사업장, 이 개인사업자 대표 내 거니까. 근데 법인세법은 좀 달라요. 법인세법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이 법인을 내 돈으로 설립을 하고 내가 1인 주주이고 내가 이 회사의 대표다라고 할지라도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 있어요. 이걸 우리 법인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자는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빼다 쓸 수가 없어요. 대표자도 일반적인 근로자들처럼 법인에서 월급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를 계산할 때 대표자한테 나간 이 급여는요. 똑같이 다른 그 근로자들한테 나간 돈과 같이 똑같이 법인세법상의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왜? 법인과 이 법인의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각각 별개니까. 하지만 소득세법상에서 우리 지금 개인사업자들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개인사업자는요. 해당 사업장과 이 사업장의 대표인 내가 동일시되었다라고 봐요.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냥 이거 내 거예요. 이 사업장 내 거고요. 이거 돈 내가 마음대로 빼다 쓸 수 있어요. 이게 개인사업자예요. 즉, 대표자의 인건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나한테 월급을 준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돈을 빼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 이거 나의 급여인데요? 라고 하면서 필요경비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네가 너한테 무슨 월급을 주냐? 말이 안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직원 중에 사업자 가족, 즉 이 대표자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데 내 딸이 잠깐 와가지고 알바를 했어요. 그럼 내 딸한테도 다른 종업원들과 똑같이 알바비를 줘야겠죠.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내가 내 딸한테 주는 알바비는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가공경비 계상 때문에 나오게 된 거고요.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가지고 쓰는 경비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 탈세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가족을요,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내 가족한테 예를 들어서 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내 딸이 우리 회사에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구라를 치면서 내 딸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딸 용돈은 용돈대로 줄 수 있고요. 우리 사업장은요. 우리 사업장대로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 가족의 인건비는 당연히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업자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공경비예요. 탈세한 거예요. 필요경비로서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겠죠.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뭐 더 이상의 설명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 기억하실 거는 개인 사업자, 이 대표자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내가 나한테 급여를 준다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법인 대표자는 법인 대표자의 인건비가 법인 사업자의 법인세 계산할 때 송금으로서 인정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냥 이건 다 내 거예요. 이 사업체는 그냥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월급을 주는 개념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대 보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4대 보험 일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를 묶어서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세금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게 이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세금 못지않게 많이 나오고요. 그거에 대한 처리 한번 볼게요. 사업자 본인한테 나온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볼게요. 방금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라고 했는데 왜 사업자 본인에 대한 4대 보험은 이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설명을 합니까? 개인 사업자 이 대표자는요. 고용보험이라는 게 없고요. 산재보험이라는 것도 없어요. 왜? 고용보험은 왜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고용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내가 나한테 주는 인건비 이거 이러한 개념은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고용보험은 내가 어디에 이제 고용이 되어 있다가 실직을 했을 때, 퇴직을 했을 때 그 퇴직하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타먹기 위해서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즉, 내가 나를 고용한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자, 대표자한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두 가지만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업자 본인한테 발생되는 건강보험료는요. 요거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돼요. 흔히 손익계산서 작성하실 때 보험료 계정 과목에 넣으셔가지고요.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벌면 그거에 대한 일정 금액만큼을 건강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돼요. 강제로. 그거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야겠죠. 국민연금료.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벌잖아요. 그에 대한 일정 부분만큼을 국민연금료로 강제로 납부를 해야 돼요.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야겠죠. 근데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국민연금료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왜 이건 혜택을 주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지금 사업소득 금액 계산하고 있죠. 이 사업소득 금액을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의 소득 금액을 합산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되잖아요. 소득세 총설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한 후에 밑에서 종합소득공제라고 해서 소득공제로 차감을 해줘요. 국민연금, 사업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료는요, 이 종합소득 공제 계산할 때 연금보험료 공제로 소득공제 항목에서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서는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간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 같지만 여기서 차감하지 않고요, 더 밑에 가서 소득공제로서 차감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차감을 해주는데 필요경비로서 차감이 아니라 더 밑에서 차감을 해준다. 결국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가요. 직원을 고용하잖아요. 그럼 이 직원한테 월급을 줘야겠죠. 이렇게 월급을 줄 때요.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과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되는 4대 보험 중에 일부만큼을 떼고 지급을 하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취업한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너 연봉 얼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러면 그 친구가 세전으로 세후로 이렇게 되물 거예요.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뭐냐면 세전 연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연봉 계약한 금액. 이게 이제 세전 연봉이에요. 세금과 4대 보험이 차감되기 전의 금액이 세전 연봉이고요. 세후 연봉이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수령하는 금액이에요. 근로자 입장에서 내 통장에 꽂히는 금액, 이게 죄송해요. 전화가 울려가지고 잠깐 끊어가지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전과 세후의 차이는 아시겠죠? 세전은 세금 떼기 전, 4대 보험 떼기 전, 세후는 세금과 4대 보험 다 뗀 근로자 입장에서 실제 근로자의 통장에 꽂히는 금액, 이게 이제 세후 금액이에요. 자,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요, 직원을 고용했어요. 그러면 이 직원한테 월급을 줄 때요, 세금과 4대 보험을 떼고 줘요. 이때 이 4대 보험의 부담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정확하게 반은 아닌데요. 뭐 그렇게까지 설명 자세하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국민건강고용산재에 대한 반은요, 사업자가 부담하고요. 반은요, 근로자가 부담해요. 즉, 나 지금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소득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로자가 납부해야 되는 이 4대 보험 중에서 반은 사업자가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의 4대 보험에 사업자 부담금 50%에 해당되는 금액, 이거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야겠죠. 왜? 이것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너가 직원을 고용해서 너가 이 직원한테 돈을 줄 때는 이 4대 보험을 떼고 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반은 사업자 네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해라 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원을 고용을 하면 당연히 이 4대 보험에 대한 반만큼은 내가 사업자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강제로 정해놓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 사업함에 있어서 당연히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어야겠죠. 자, 인건비 정리를 하면 급여, 상여, 그리고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내가 직원을 고용하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거. 개인사업장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내가 나예요. 그렇죠? 내가 나한테 주는 거는 그러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요.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인건비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안 되고요. 이거 가공경비이기 때문에 이거 탈세예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되고요. 국민연금은 필요경비 단계에서 차감하지 않고요. 종합소득공제 단계에서 연금보험료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근로자한테 월급을 줄 때 4대 보험이 이제 4대 보험만큼을 떼고 줘야 되는데 이때 이 4대 보험은 사업자가 반 그리고 근로자가 반 이렇게 부담하게 된다. 이때 사업자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 그리고 사업자 부담금 요거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필요적인 경비다.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개념이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세금. 세목에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와 총수익 금액의 인정 여부가 달라져요. 첫 번째, 소득세와 법인세 등. 얘네들은요, 납부를 했을 때 회계에서는 소득세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환급을 받았을 때는 그에 대한 반대 계정 과목으로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근데 소득세법에서는요, 소득세 납부한 금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요. 소득세 환급받은 금액, 수익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소득세를 왜 공부하고 있을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얼마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지금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결국 산출하고자 하는 값은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액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계산해 가지고 내가 납부해야 되는 이 소득세에 대한 값이 나왔어요. 근데 이 결과값을 다시 계산 구조에 넣어요. 그러면 소득세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100만 원 나온 금액을 그냥 납부하면 되는데 이거를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건 밑에까지 쭉 계산해서 100만 원의 금액이 나왔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사업소득 중에서 필요경비로 차감을 해요. 그러면 소득세에 대한 금액을 또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90만 원이 나왔어요. 이 9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필요경비로서 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필요경비에 90만 원 또 넣고요. 또 소득세 계산해야 돼요. 그쵸?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거 그냥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소득세 0원 나올 때까지. 말도 안 되는 규정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값이 산출이 됐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또다시 계산 구조에 제일 위로 올려가지고 필요경비로 차감을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인세 계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인 입장에서 영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법인 사업자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할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법인세 공부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인 법인세액이 나왔어. 그럼 그거 납부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또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법인세 계산 구조 쭉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법인세액을 다시 필요경비로 넣어서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게 돼요. 그쵸? 웃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러면 소득세나 법인세액이 0원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인 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결과값은요. 그 계산 구조로 다시 넣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도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소득세, 법인세 이외에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요. 환급받은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해줘요. 얘네들은 이걸 계산할 때 필요경비라는 그런 계산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요. 재산세, 종부세는요. 내가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보유에 대한 세금으로 내는 거고요. 뭐 자동차세 등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이러한 세금들은 이렇게 필요경비에 대한 계산 구조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뭐 그런 이유도 없고요. 소득세와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의 세목들은요. 다 필요경비와 총수익 금액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재산세와 종부세는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얻은 자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만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하는 거고요. 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세금이 나왔다. 이때는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우리 이제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올려놨어요. 자산으로 등재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우리의 사업활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를 내야 되고 그거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차는요. 그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자동차세는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종부세, 자동차세,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되어서 발생하는 자산에 대한 보유를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세금이다. 당연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있죠. 가산세는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돈이 지급됐는데 이거를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거는 기껏 제재를 가해놨는데 그 제재를 약화시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겠죠. 가산세 10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면요. 내가 현재 지금 2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가산세 100만 원 납부한 거 이거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되면 이 100만 원 중에 20%만큼은 뭐예요? 세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나는 뭘 잘못해가지고 가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이거 가산세 납부했더니 20%만큼 내가 납부할 세금이 줄었네, 소득세가. 결국 나는 가산세를 80만 원만큼만 부과받은 셈인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잘못해서 그에 대한 페널티로 부과되는 이 가산세는요. 당연히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면 안 돼요. 필요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적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가산세에 대한 일정 부분만큼이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결과는 당연히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페널티 성격의 세금 이거 이외에 뭐 과태료 등도 마찬가지예요. 가산세, 뭐 과태료 이런 것들.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페널티로서 납부해야 되는 것들은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급이자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급이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 이자 비용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세법에서 지급이자라고 불러요.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급이자는 내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던가 아니면은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차입을 하던가 하겠죠. 이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갈 거예요.
그 이자 비용도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돼요. 그쵸?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차입을 한 거고, 내가 지금 차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장이 지금 못 굴러가게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차입을 해야겠죠. 차입을 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요. 이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돼요. 소득세법상의 다음의 네 가지에 대한 이자는요, 송금 불산입을 한다. 소득세법이니까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 첫 번째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에 대한 이자예요. 이거는 채권자를 좀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채무자한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고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자, 내가 돈을 꼬았는데요. 이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을요.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꿔준 사람 있잖아요. 채권자. 이 사람도요. 세금을 내야 되죠. 당연히. 돈을 꿔준 사람 채권자는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고 돈을 빌린 사람인 채무자는 이자 비용이 생겨요. 채무자의 이자 비용이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보면 채권자에 대한 이자 수익도 당연히 과세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개인에 대한 이자 소득으로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겠죠. 이래야 이게 아다리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일반적인 이제 사채 이자라고 한다면 채권자가 자기가 돈을 꿔줬다라고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 이거 채무자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요. 채권자 누구한테 돈을 꼬았냐라고 했을 때 저 이 사람한테 꼬았습니다라고 하면 이 채권자가 받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이런 그 소비대차 계약에서는요. 이자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잘 하지 않아요. 왜? 국가에서 이걸 포착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간의 이런 소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잘 이제 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채권자가 이야기를 하죠, 채무자한테. 나 이거 너한테 돈을 꺼주고 이자를 받긴 할 건데, 이거 너 내가 꺼줬다라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 특히 국가한테 신고할 때, 이거 내가 저 사람이 꺼준 이자예요 라고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왜? 채무자가 이자 비용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고요. 그러면 채권자의 이자 수익이 드러나기 때문에 채권자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채권자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너한테라도 제재를 가하겠다. 이거 어차피 채권자에 대한 이자 수익 우리가 지금 과세 못하는 거 채무자 너도 이자 비용으로 차감 안 시켜주겠다.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 이해 가시겠죠? 자, 두 번째, 비실명 채권증권에 대한 이자, 법인세에 있는 규정인데 이거는 소득세법상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개인은 채권과 증권을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 요거 강조하려고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이건 법인세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건설자금 이자예요. 건설자금 이자는 특정 차입금 이자와 일반 차입금 이자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정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를 강제하고 있고 일반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아요. 법인세법에서는 선택적으로 자본화시키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일반 차입금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고 있어요. 특정 차입금 이자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지금 일단 건설자금 이자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건설자금 이자라는 건 내가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부족해요. 이 건물을 짓는데 10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나는 현재 8억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억 원만큼을 차입을 해와야겠죠. 이때 차입을 하면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산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은요, 별도의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켜요. 이거 회계학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건설자금 이자라고 해요. 회계학에서는 이제 금융비용의 자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산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킨다.
여기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이 자산을 얻기 위해서 2억 원만큼이 부족했고 그 2억 원을 차입함으로 인해서 나간 비용이잖아요. 이 이자 비용은요. 건물의 취득원가의 가산이 돼요. 이걸 우리가 자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도의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킨다. 이걸 자본화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차입금 이자라는 건 내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차입한 이자를 특정 차입금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0억 원의 건물을 짓는데 2억 원이 부족해서 2억 원을 꺼와가지고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나왔다. 이건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것이죠. 이런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강제적으로 자본화해요. 즉, 이 이자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을 시켜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손익계산서에 이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으로, 즉 비용으로, 기업회계기준상의 비용으로 계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소득세법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플러스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왜? 손익계산서 상에 기업회계기준상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 이거예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현금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현금 이렇게. 하지만 이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차입한 이자다라고 한다면 소득세법에서는요. 건물의 취득원가에 이렇게 가산을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얘는 기업회계기준상에는 비용이지만 소득세법상에서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본화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서는 지금 0원이 계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려면 플러스의 세무조정이 들어가야겠죠.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세법상에서는 이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차입금 이자는요. 내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차입한 이자는 아니고요. 그냥 차입을 해놓은 돈으로 이 건물을 위해서 뭐 썼는지 약간 뭐 애매한 그런 돈을 말해요. 직접적으로 내가 2억 원이 모자라가지고 2억 원을 딱 꺼온 건 아니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차입을 한 건 아니고 내가 차입을 해오긴 해왔는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차입한 것이다 라고 하기에 조금 애매한 그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자본화하지 않아요. 자본화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자 비용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돼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는요. 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그리고 얘는 선택자본화가 아니라 강제자본화예요. 무조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대한 내용,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예요. 자, 이거 밑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초과 인출금이라는 건 뭐냐면 부채 합계액에서 자산의 합계액을 차감해서 차감한 금액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금액을 초과 인출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 부채에는요, 충당금과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채만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뭐냐면 인출 가능한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당금과 준비금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실제로 돈이 지출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가상각 충당금 있죠? 감가상각 충당금은 뭐예요? 자산을 계상해 놓고 그 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의 합계액이 충당금이잖아요. 이 충당금은 당연히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 왜?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 충당금, 이 부채, 이거 내가 인출할 수 있어요? 실제 나간 돈이에요? 감가상각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출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내가 차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차입금 내가 인출할 수 있잖아요. 내가 10억 원을 차입을 했다.
그 돈 통장에 꽂힐 거 아니에요. 이 돈 내가 맘대로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성격의 부채에서 자산의 합계액을 차감을 해서 플러스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을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고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에서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제외를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억 원을 차입을 해왔어요. 이거 1억 원 차입한 것 중에서 8천만 원만큼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에 썼어요. 뭐 기계장치 등을 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사업자가 개인적인 경비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 합계액에서 자산의 합계액을 제외하고도 남은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네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 이 2천만 원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상 들어가는 필요적인 경비,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8천만 원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인정해 줄 거고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이거 네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는지 사업상의 목적으로 썼는지 이거 모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례에서 2천만 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때 필요경비 불산입액에 대한 계산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급이자 이자 비용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차입한 것에 대해서 지급한 이 이자 비용, 이 지급이자에 대해서 곱하기 초과 인출금 적수 나누기 차입금에 대한 적수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계산 순서는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부터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거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때의 초과인출금 적수는요. 차입금 적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차입금 적수분의 초과인출금 적수 이 값이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건 얘가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라는 거예요.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보다 더 크면 이 괄호 안의 값이 1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위의 금액을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왜 1을 초과할 수 없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내가 지급이자가 지금 100이 있어요. 이 지급이자 100 중에서 얼마만큼을 필요경비로서 부인을 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결정짓는 거잖아요. 100 중에서 최대한 많이 부인하면 얼마예요? 100이 나와야겠죠 당연히. 이자 비용 100 중에서 100 전액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이자 비용이 실제로 들어간 게 100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120을 인정하지 않겠다.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분자의 값이 더 크면 이 이자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산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100 중에서 최대한 많이 부인할 수 있는 건 100이기 때문에 이 괄호 안의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 당연한 이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즉 지급이자 너가 빌려온 것 중에서 사업적으로 쓴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못할 만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거는 사업상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너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간주하겠다. 요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돈을 빌려와 놓고요. 이거를 사업상의 경비로 썼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돼요. 하지만 내가 이 돈을 빌려와 가지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했다. 예를 들면 요트 이런 것들. 내가 요트를 취득을 했어요. 이 요트는 뭐예요? 당연히 사업과 무관한 경비겠죠. 내가 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요트 살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요트는 왜 사요? 내가 여유를 즐기려고 내 취미생활 하려고 요트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요트는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내가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은 당연히 전액 다 필요경비로 인정을 할 수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불분명한 경우. 내가 이번에 요트를 취득을 했는데
내가 차입한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 차입금이 직접적으로 요트를 사는 데 쓰였는지 아니면은 어디에 쓰였는지 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필요경비의 불산이백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지급이자 중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쓰인 것에 대한 적수를 계산을 해서 지급이자 중에서 그 부분만큼에 대한 이자 비용은 사업과 무관하게 썼다라고 간주를 하겠다. 그거에 대해 이자 비용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분자와 분모 요 값은요 1을 초과할 수 없어요. 즉 업무 무관 자산의 적수는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한다라는 개념이죠. 이것도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지급이자가 100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자 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부인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은 당연히 100을 한도로 하겠죠. 이자 비용이 100이 들어가는데 120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값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똑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너가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중에서 너가 빌려온 돈을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쓰는 데에 썼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개념은 이해 가시겠죠? 이때 이 적수 개념도 아까랑 마찬가지 우리 보증금 적수랑 건설비 상당액 적수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까 앞에서 살펴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초과 인출금 즉 부채에서 자산을 차감한 금액 이 금액의 하루하루의 합계액이 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입금도 마찬가지예요. 차입금의 적수도 내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차입금이 없었고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입금이 1000만원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차입금 적수 계산은요. 1000만원 곱하기 184 이렇게 하면 차입금 적수가 나와요. 적수라는 건 이 해당 금액의 하루하루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경비 불산이백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부터 자꾸 거슬렸던 거 하나 있었죠.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부터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일 날에 차입금 A 150만큼 차입한 게 있었고요. 또 차입금 B에 대해서 100원만큼 차입한 것이 있었어요. 차입금 A인 150원을 차입해 왔을 때 그에 대한 이자율은 3%였고요. 이자 비용이 4.5원만큼 나가게 되겠죠. 차입금 B 100원을 차입을 해왔을 때 이자율은요 5%였고요.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5원만큼 나가게 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차입을 해와가지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썼어요. 만약에 이렇게 차입을 해온 돈을 업무 무관 자산에 썼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들어간 전액 이자 9.5원만큼 전액다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이 돼요. 근데 만약에 차입금이 업무 무관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러한 산식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거 불분명한 경우라고 가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계산 산식 한번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자 비용 4.5와 5원이 있어요. 이거 중에서 어떤 거 먼저 부인할 것이냐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부인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차입금은 A가 더 크죠. 하지만 이자율은 B가 더 커요. 이때 어떤 것부터 부인하냐 하면 요거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부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5%. 이자 비용이 높은 것부터 아니고요. 차입금이 높은 것부터 아니에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필요경비로서 불산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5% 차입금 B에 대한 이자율이 A에 대한 이자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얘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5%분 먼저 보시면 이자 비용 5원이었고요. 그에 대한 차입금 100원이었어요. 1월 1일부터 차입했기 때문에 차입금 적수는 365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적수 얼마예요? 200이죠. 여기에 200 넣으시면 큰일 나요. 왜? 차입금 적수를 한도로 분자에 계상을 하시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00 넣으시면 안 되고요. 100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죠. 부인할 대상이 5원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인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200이 들어가면 이거 지금 10이라는 결과값이 나와요. 들어간 이자 비용이 5원인데 부인하는 이자를 10원을 한다? 10원을 부인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5원 중에 얼마 부인할지 우리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5원을 한도로 부인을 해야겠죠. 당연한 이야기니까 더 이상 말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200이 아니라 100만큼만 들어가게 되고요. 업무무관 자산이 200인데 100만큼만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부인을 해주셔야겠죠. 요거 200 맞출 때까지 계속 부인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들어간 이자 비용 4.5원이 있었어요. 그쵸? 3%에 대한 이자 비용 4.5원 있었고 이 4.5원에 대한 차입금 150이고요. 1월 1일부터 차입했기 때문에 차입금 적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업무무관 자산 현재 남아있는 금액 200 중에서 100만큼 여기에 들어갔고 나머지 100만큼 집어넣으셔가지고 200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거를 통해서 4.5원 중에서 3원만큼은 업무와 무관한 자산에 썼다라고 간주를 해서 요것만큼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필요경비 불산입하겠다라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자 비용 총 9.5원 중에서 8원만큼의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8원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등장한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 왜 등장했냐 하면 이런 개념 때문에 등장을 한 거예요. 뭐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고가의 승용차들을 굉장히 많이 사요. 그쵸? 왜냐하면 예전에 이러한 규정이 없었을 때는 이 고가의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고가의 승용차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뭐 유류비, 자동차세, 수선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비 처리가 가능했어요. 법인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송금으로 인정이 됐고요. 개인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필요경비로서 다 인정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만약에 뭐 1억 원짜리의 차량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1억 원만큼 순수하게 그 비용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왜? 1억 원에 취득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 비용들을 다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서 마이너스를 해주기 때문에 나의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고가의 승용차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근데 그거 어때요, 사실? 사업적으로 이용할 때보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업자는 진짜 없을 거예요. 거의 100%다 이 승용차를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이 승용차 등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즉 개인적인 목적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한 바운더리를 좀 정해 놓겠다. 이 정도의 금액만 세법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개념에서 등장을 한 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가 가시겠죠. 어떤 배경에서 등장한 것인지는 이해가 가시겠죠. 자, 차근차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업무용 승용차라는 개념을 일단 아셔야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한 관련 비용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이라고 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유지 비용들 다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영업의 용도라고 하는 거는 이 차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수업, 차 없으면 일 못하죠. 자동차 판매업, 차를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차가 있어야겠죠. 자동차 임대업, 렌트카 같은 경우에 차량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이 존재를 해야겠죠. 경비업체 출동 차량,
캡스 출동 차량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고객이 그 사업체에서 캡스 이거 비상벨이 울렸는데 뭐 자전거 타고 가요? 뛰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택시 불러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출동 차량 분명히 이 사업 활동의 긴급성까지 따지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장의 차량, 시신을 운반하는 장의 차량 당연히 차가 있어야겠죠. 옛날처럼 뭐 이거 뭐 가마에 해가지고 뭐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량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수입 활동을 하는 업종들, 차량이 꼭 필요한 업종들, 이러한 업종들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업종 이외의 업종은 모두 다 영업 외의 용도예요. 제조업에서 차량이 꼭 필요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쵸? 세무사업에서 차량이 꼭 필요해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차량이 있으면 더 편리하게, 더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업종을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음식점에서 차량이 꼭 필요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쵸? 이렇게 이 이외의 업종이라고 한다면 차량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이외의 업종은요, 영업 외의 용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다라는 거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자동차들은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돼요.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되면 이러한 제재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그냥 쉽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는 정원 8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를 말해요. 일단 승용 자동차니까 트럭 해당 안 되겠죠, 당연히. 봉고차 해당 안 돼요. 봉고차는 정원이 8인승 이하인지 8인승을 초과하는지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거고 사람의 운반 목적이 아니라 뭐 화물의 운반 목적이다, 화물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은 그냥 100%다 경비 처리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럭, 우리 사업을 위해 가지고 트럭을 구입했다. 이거 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다 가능하고요. 이거에 대한 자동차세, 유류비, 수선비 이런 것들 다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돼요. 왜? 그거는 트럭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저거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만날 때 이 차를 타고 나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규정을 넣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트럭, 이건 거의 100% 사업 목적이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럭은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고요. 그냥 100%다 경비 인정이 가능한 그러한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원 8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여기 이륜카, 캠핑카 다 포함되고요. 대신에 경차는 제외예요. 경차는 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들 있죠. 뭐 소나타, 뭐 K5, 뭐 에쿠스, 뭐 K9, 에쿠스는 이제 없죠. 뭐 제네시스 이런 것들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정원 8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레이는요, 여러분. 레이는 경차예요. 경차의 기준이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거든요. 높이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이와 넓이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이는 되게 좁고 길이도 짧은데 높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경차의 기준을 만족해서 레이도요.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아요. 레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다 인정 가능하고요.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다 인정 가능해요. 이런 차량 있잖아요. 액티언 스포 그 뭐지? 액티언 스포츠인가? 그 액티원이 일반적인 그 승용차가 있고 그 뒤에 트럭으로 된 그러한 차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트럭으로 봐요. 그래서 그러한 트럭들은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카니발. 카니발은 여러분들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있어요. 카니발이 7인승이다라고 한다면 이 규정 적용받아요. 왜? 정원 8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카니발을 9인승 또는 11인승짜리를 샀다라고 한다면 그 차량은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죠, 이제 어느 정도.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는 건 정원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경차는 제외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업종 이외에서 이러한 자동차를 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와 유류비와 수선비와 자동차세 등의 비용들은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거. 적용 대상자는 복식보기 의무자만 적용을 받아요. 복식보기 의무자의 반대말은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즉 일정 금액,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복식보기 의무자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들만 이러한 제재를 받고요.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이러한 제재를 받지 않아요.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나타를 타던 뭐 제네시스를 타던 뭐 벤츠를 타던 뭘 타던 뭐 상관없어요. 그러한 사업자들은 뭘 타던 다 경비로서 인정을 받고요. 복식보기 의무자들만 이러한 제재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사용 금액 한번 볼게요. 인정되는 필요 경비는 내가 운행 기록 등을 작성 비치한 경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차량을 이용했을 때 출퇴근에 몇 킬로를 사용을 했고 뭐 거래처에 출장 가는데 몇 킬로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목적으로 몇 킬로를 사용을 했고 이러한 운행 기록들을 다 작성 비치한 경우를 말해요. 그랬을 때에는 내가 몇 킬로만큼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고 몇 킬로만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이 운행 기록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업무를 위해서 사용한 키로수를 산정을 해가지고요. 업무 사용 비율이라는 걸 산정을 해요. 즉 내가 1년 동안 예를 들어가지고 10,000km를 탔는데 그 중에서 8,000km만큼은 업무 목적으로 사용을 했고 2,000km만큼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업무 사용 비율은 몇 프로겠어요? 80%겠죠. 이렇게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경우에는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업무 외의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 밑에 괄호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불문한다. 이 내용은 뭐냐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만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해주고요. 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요. 이거 전액 다 송금 불산입 대상이에요. 전액 다 법인세법상의 비용인 송금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요. 이런 규정 없어요. 업무조정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요. 아무래도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와 불문하게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1년에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는 금액 밑에 나오죠. 800만 원.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1년 동안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등으로 써야만 돼요. 만약에 700만 원을 넘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하겠다라는 개념이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1,500만 원은 밑에 나오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나머지의 이제 유류비 등으로 700만 원까지만 써야지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감가상각비 한도는요 800만 원이에요.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고요. 내용 연수 5년으로 강제 상각이에요. 이렇게 법에서 정해져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식보기 의무자가 이러한 차량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따져볼게요. 4천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얼마예요? 1년에 800이잖아요. 그쵸? 4천 나누기 5. 1년에 800이에요. 즉 내가 차량을 취득했을 때 4천만 원 이하의 차량을 취득했으면 그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전액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4천만 원을 초과해서 이 차량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받지 못한 금액은 영원히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필요경비로서 부인은 하지만 이걸 계속 2월 시켜가지고요. 상각 부족액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송금 산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1년에 인정되는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8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차량 한 대당 1년에 인정되는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비싼 차량 취득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옛날에 1억 원짜리 차량 샀으면요. 5년이라고 감가상각한다면 1년에 2천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로 인정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다 비용 처리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1년에 800만 원을 한도로만 감가상각비 인정할 거니까 너 알아서 뭐 너무 고가의 차량은 취득하지 말아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처분 손실에 대한 한도도 800만 원이에요. 내가 차량을 타다가 이 차량을 이번에 처분을 하게 됐어요. 그때 처분 손실이 발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처분 손실 다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1년에 800만 원 한도로 인정해 줘요.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후에 이것도 영원히 불산입은 아니고 또 2월에서 송금 산입은 시켜주고 있어요. 처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서 산입해주고 있다. 10년 동안 계속 2월에서 송금으로 산입해주다가 10년째 되는 날에는 남아있는 필요경비를 모두 다 산입을 시켜주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금액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제재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제재를 가할 거면 2월에서 송금 산입 이 규정 있잖아요. 이거 없앴어야 돼요, 사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규정은 뭐냐면 1년에 인정되는 비용의 한도를 감가상각비 800만 원, 처분손실 800만 원 이렇게만 인정해 주겠다. 이 개념이에요. 결국 상각기간 이거 5년 지나면요. 5년 지나고도 계속 내가 이 차량을 취득을 하고 있다,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800만 원, 1년에 800만 원만큼은 계속해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년에 대한 한도만 걸어 놓은 것이지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한도는 걸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8천만 원짜리의 차량을 취득하잖아요. 그거 내가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8천만 원짜리 취득했으면 나누기 5를 하시면 1600만 원 나올 거예요, 아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1600만 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년에 800만 원씩만 인정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계속적으로 부인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부인되는 800만 원의 금액 영원히 부인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2월 시켜서 1년에 8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 이 개념인 거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실까봐 친절하게 한번 적어볼게요. X 1년, X 2년, 3년, 4년, 5년, 6, 7, 8, 9, 10 이렇게 있잖아요. 인정되는 비용은 1년에 800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감가상각비가 16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쭉 1600만 원. 여기도 1600. 이걸 또 즉흥적으로 하려니까 조금 여러분도 이거 좀 확실히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제로 계상되는 감가상각비가 1600일 거예요. 8천만 원짜리의 차량을 취득하면 나누기 5를 하게 되시면 1년에 1600씩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하잖아요. 근데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죠. 5년 동안 이 감가상각비를 인정한다라는 건 5년 동안만 8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쭉 1년에 800만 원씩은 계속해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쭉 뭐 20년이 가든 몇십 년이 가든 1년에 800만 원씩은 무조건 인정을 하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볼게요.
초과되는 감가상각비 800만원이죠. 800만원이죠. 800만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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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내용연수 5년으로 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600만원씩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이렇게 1600만원씩 5년 동안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취득한 차량에 대한 가액인 8000만원이 다 까이게 되는 거겠죠. 이거 80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1년에 800만원까지만. 이거는 5년을 한도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1년에 800만원까지는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과되는 금액 얼마예요? 800만원이죠. 이 800만원, 이 초과되는 금액이요. 인정받은 금액은 5년까지 인정을 받았지만 이거 계속해서 2월 뒤에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이거요. X 6년부터 1년에 800만원씩 이렇게 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해가시겠죠? 즉 5년까지는 정상적으로 감가상각비로 인정을 받고요. 초과했던 금액인 800만원의 금액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5년이 지난 후에 계속적으로 2월 해가지고 1년에 800만원씩은 송금으로써 필요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내가 차량을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8천만원짜리의 차량을 취득했다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전액 다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논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금액 기준 볼게요.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관련 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아까 1,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해당 과세기간이 12개월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12개월분의 과세기간에 대한 월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내가 사업을 개시한 게 이번에 7월 달에 개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6개월만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 차량을 취득한 게 9월이다 라고 한다면 90, 11, 12, 4개월만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1,500만원에 대해서 안분을 해서 무조건 1년에 대해서 1,500만원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과세기간에 대한 월수로 안분한 금액, 나눈 금액에 대해서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감가상각비의 1년 한도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세기간이 1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1년에 800만원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월수로 이렇게 12개월로 나눈 금액만큼만 인정을 받겠다,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처분 손실 800만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과세기간에 대한 월수로 나눈 금액만큼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부금에 대한 내용부터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이제 진도를 많이 좀 뽑은 것 같은데 수업 오랫동안 들으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이거 뭐 별도의 파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언급을 계속 드려야 될 정도로 너무 얘기할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은요.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을 공부할 때는 법인세법을 한번 공부를 하고 나서 오시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만 골라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고요. 사업소득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법인세가 선행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소득세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이 굉장히 낯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긴 했는데 일단 요거 여러분들 보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까지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부금부터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